뭐 오늘 SK하이닉스 한 5%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300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낮춰 잡은 그런 취재입한 흐름은 있었는데 그래도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삼전 닉스가 올라가주고 AI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8월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뭐 목표 주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좀 흔들 때 굉장히 좀 긴장해서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000까지는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흔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보면은 코스닥은 뭔가 좀 탈출한 느낌도 들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전통적으로 코스닥을 좀 더 선호하고 개별 종목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늘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그전 상승, 4월 달 상승에서도 좀 소외됐었는데 이번 하락에도 똑같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뭐랄까 심적인 그러한 그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계좌도 털렸지만 심리 멘탈상의 그런 상실감도 상당히 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시장이 이번 7월, 6월 21일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마무리되면서 그 와중에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확실한 것은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왔고 국내에서도 이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순환매가 일정 부분 미국만큼 세진 않지만 돌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지금 지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코스피 200 시총가 중 그냥 코스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에 절반 이상이 삼전 닉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선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인데 동일가중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n분의 1로 나눠 놓는 겁니다. 소위 n빵 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저 위에 붉은색인데 이 하락 기간 동안 보시면 상대적으로 시총가중보다는 덜 빠졌다. 네. 거의 보합으로 가고 최근 들어서 반등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게 이제 코스닥 150인데 보시면 오를 때 못 오르더니 빠질 때는 똑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 며칠간 코스닥이 확실히 좀 힘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저 동일 가중을 좀 쫓아가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시장이 4, 5월 달에 반도체 몰빵 이것의 그런 추세 흐름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은 완화되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사이 많이 못 오른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듯이 그것을 얻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투자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수급을 조금 더 이게 반도체에 몰려있던 수급을 전반적으로 좀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나왔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좀 시장의 흐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오늘도 4거래 연속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일단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증시가 이렇게 오를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건 세액 공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주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섹터 좋게 보세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올해 7월 달이 주로 중요한 것이 소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 안에 윤곽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것이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국내 생산세 공제. 이것이 이제 조세특례법상에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생산할 때 세제 혜택을 좀 더 세게 많이 주자. 그러니까 국내 우리도 일종의 리쇼어링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법안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총 6개 업종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총 6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어제 코스닥 랠리를 좀 더 강화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이제 하반기를 보고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의 수혜가 본격화될 테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아서 가보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재경부 이 세제 개편안 내용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서 후퇴한 또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의 애초 당초 법안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한 그러한 법안, 그 소위 이제 그 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안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어제 이제 이소영 그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럿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1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배당 분리과세. 그거 갖고 한번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 그래갖고 엄청 화들을 내고 뭐 재경부 장관 저기 부총리 불려 나와갖고 PER, PBR 헷갈리고 막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그때가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위 산업진흥.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1년입니다. 그래요. 그게 1년마다 이맘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그랬을 때 투자자들이 막 화를 내니까 재경부 장관이 쓸 꼬리 내리고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이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갖고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괴롭힐 때다.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열심히 전화하셔갖고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재경부 이 법안 너무 약하다. 제대로 좀 다시 만들어내라. 또 내지는 수정을 좀 잘해라. 라는 압력을 가해 주신다면 이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4, 5월 달에 한번 봤지만 이게 우리말에 이런 그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혼자 날아가니까 4, 5월 달에 엄청 빨리 올라갔지만 그 뒤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많이 사실은 그냥 9,000대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9,000대를 찍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12,000까지 가서 안착하는 게 목표라면 많은 기업들이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 1배 미만 종목이 75%나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 이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이번 법안에 좀 더 강하게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들을 지금 남은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열심히 전화를 우리한테 투표권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한테 열심히 연락하시면은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훨씬 더 진일보하고 시장이 원하는 그러한 그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블룸버그였던 거예요. 한국장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블룸버그인지 아무튼 그렇게 블룸버그에 맞습니다. 그렇죠. 칼럼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받쳐주면 날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돼야지 코리아 정상이 되고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려면 이제 반도체 투자 같은 것도 살아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1등 그런 뭐랄까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 이런 실적 발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 국내 반도체에는 긍정적일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다행스럽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업체만 주가가 날아가고 하이퍼스케일러 주가가 못 날아가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못 벌 거니 결국은 그것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거기에 녹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를 엄청 많이 사줘서 투자를 많이 해준 것이 그쪽 분야, AI 클라우딩 분야에서 매출이 엄청 잘 늘고 있구나. 그러면은 집중, 현재 많이 투자, 과하다 싶을 정도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매출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번 2분기에 투자자들에 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왼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사의 AI 클라우드 이 세 회사가 꽉 잡고 있죠, 시장을. 근데 이들의 분기별 매출이 전분기도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9%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무려 48%, 46%의 성장을 보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무리해서 투자할 만하네라는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줬다라는 측면이 다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우리 반도체의 먹거리가 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당초에는 한 38% 성장 올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 들어가는 초입에는 상당히 83%, 지금은 9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원래는 연초에는 한 15%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한 33%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가 돈 되는 데에다가 더 많은 돈을 좀 넣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젯밤 미국장에서도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최근 4일간 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다가 지금 12% 반등을 내주는 것도 결국 아까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돈을 잘 벌어야 우리 메모리 투자자들도 메모리 회사들도 돈을 계속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흐름 자체가 같이 가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증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장기 금리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혹자는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장기 금리를 한 10배를 곱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갈 때 그 온도라고 생각하면 뭐 47도, 50도 같은 거 홀라당 화상을 입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비유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은 너무 뜨겁잖아요. 50도, 그러니까 5%라고 해서. 이게 사실 AI 투자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제일 걱정인 것들이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8, 9월 달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7월 달에 많이 미리 두들겨 맞아서 8월 달에 좀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기회를 가진 것은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여전히 시장에 이제 우려될 변수가 첫 번째로는 이 장기 금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엔화 환율의 이제 흐름일 텐데 이 장기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장기 금리가 통상적으로 5%를 전후해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죠. 보통 2에서 4%대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X축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점선이 찍혀 있는 게 5%고요. 그러니까 왼쪽 편 5% 왼쪽인 2, 4%대는 저 Y축이 뭐냐면 코릴레이션입니다. 주가하고 금리의 코릴레이션인데 0 이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나눈다는 건 달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일 때는 점이 다 어디에 찍혀 있냐면 0 이상에 찍혀 있죠.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인데 5%가 넘어가면은 저 아래쪽에 우측에 잔뜩 찍혀 있지 않습니까? 5%가 넘어가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떨어졌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늘 있었다라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5%를 근방에 좀 와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뭐 한 4.7 아래 4.62, 63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미국이 국채 찍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가 불안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열심히 지켜봐야 할 유일한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이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율은 또 4원 정도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1,424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리 환율 보면 요즘에 엔화가 그렇게 좀 뜨거운 화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엔화 가치를 방어한다라는 이슈가 핫한데 미국이 굉장히 셈 잘하는 국가인데 뭔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조하겠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잠시 도와주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의리로운 거랬었잖아요. 예, 가정까지. 그렇게 또 얘기했고 베센트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아까 봤지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저렇게 5% 넘어가려고 그러고 30년 금리가 5.3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 금리, 그 장기 국채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역시, 그러면 예. 금리가 더 많이 위로 튈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국 1위 국가입니다. 고객사. 예. 근데 지금 네. 일본이 지금 안 그래도 좀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유가 때문에 에너지 수입 물가 올라가고 부담스러운데 지금 여기서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다 팔지 않겠냐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베센트 장관이 10여 년 만에 미일 공조로 엔화 강세로 전환시키려고 애를 썼다 보셔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일본 잘다라고가 아니고 미국이 자기들의 지금 국채 발행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2024년도 7월경, 8월경 한 달 사이에 엔화가 강세로 거의 13% 강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쭉 아래로 내려온 게 강세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코스피가 그때 15%나 빠졌었죠. 네. 이때 상당히 우리가 그래갖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엔캐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지금 유사한 걱정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 파란색 코스피가 미리 빠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아서 조금은 이제 소위 여유,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어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일본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것 같지 않아서 일본은행이 이렇게 놓고 보면 엔화 약세 배팅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악재이긴 하지만 단기 이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장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거야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엔화 강세로 와서 빨리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 열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엔화, 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얼마나 빨리 올지 아니면 이것이 약세를 지속할지 여부도 이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서 이것이 우리가 당분간 쳐다봐야 될 주요 지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무기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에 따른 밸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같은 충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반영됐고 주가 많이 떨어져서 좀 어느 정도 룸은 있구나라는 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은 있긴 하지만 8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늘 이게 갑자기 8월 됐다고 확 전략이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몰빵 투자는 지양하시기를. 그것은 이번에 4월 달에 한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당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 집중하자. 그래서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전화번호 찾으셔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대로 된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작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레벨업 되는 걸 봤잖아요. 그때는 반도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수 전반적으로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를 우리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송진일 대표님이 그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정책 모멘텀이 절실한 그런 코리아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8월 전략 잘 좀 도움 주세요. 네. 그래야지 정말 이제 만선 좀 갈 길이 멉니다만 부지런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전략 세워주신 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적 시즌 굉장히 투자 전략 세울 때 중요한데 K 배터리 3사의 실적 분석 통해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좀 알짜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흑자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반응하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예. 어쨌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네네. SK 온 실적을 예. 쭉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장주잖아요. 네네, 최근 그렇죠.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를 막 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하시던데 예.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실적은 K 배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적자의 어떤 고리 사슬을 갖다가 마침내 끊었다라는 게 네네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컨센서스가 한 2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네. 영업 국자가 한 1,000억 원 정도 났으니까 어떻게 보게는 어닝 미스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뒤에서 왜 흑자 규모가 축소가 됐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사실은 삼성 SDI라든지 SK 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들이 대부분 적자 축소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흑자를 예상하는 증권사들도 대부분 한 200억 원 안팎 정도의 흑자를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2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냈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흑자를 예상한 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어쨌든 한 8천억 원 정도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K배터리 3사가 공이 적자의 사슬을 갖다가 일단은 끊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컨콜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타 배터리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전을 먼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분기에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죠. 2분기 만에 흑전, 네네, 흑자 전환.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이게 두 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요. 1,133억 원 정도 규모고요. 네. 근데 원래 증권사 컨센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그 기존의 EV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회성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방 고객사와의 어떤 보상금 그걸 갖다 2분기에 수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이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를 이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금이냐면은 가령 그 자동차 회사가 나 배터리 너희 회사한테 한 1,000개 주문할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한 100개밖에 주문을 못했어. 네. 그럼 그때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셀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미 그거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다 짜놓고 그렇죠. 원료도 들여놓고 또 만들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보상금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분이 3분기로 좀 이연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V 배터리 분야에서는 수익성 높은 46 시리즈 원통형 셀 출하량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한 60% 이상 늘어났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치역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 차세대 폼팩터를 밀고 있는 46 시리즈 폼팩터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출하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 EV 배터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은 ESS의 폭발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ESS 부분이 사실은 EV 부분의 어떤 부전을 갖다가 상쇄하는 것 이상의 어떤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ESS 매출 같은 경우에는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30% 늘었고요. 네.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6배, 그러니까 5배 정도 폭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매출 중에서 그 ESS 부분에 그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0% 후반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게 50%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ESS 성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일단 북미 EV 라인 뭐 ESS 전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2분기에도 신규 수주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3조 원 정도 추가가 됐으니까 이쪽 부분들은 그 LG에너지 솔루션 어떤 실적에 굉장히 큰 어떤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야 될 텐데 네. 계속 오른다 했는데 네. 뭐 실적도 뭐 의미 있게는 나왔잖아요. 예. 약간 뭔가가 모자란 건지 네.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어떤 걸 좀 기대할 수가 글쎄요, 있을까요? 뭐 저는 네.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네.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25년 한 상반기 수준 거의 저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일종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약간 횡보 국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셀사의 주가들, 배터리사들의 주가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등도 안 하지만 폭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잦아들면서 차트가 밀집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응축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진짜 확인이 됐으니까, 가령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 그다음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나아질 거는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우상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 솔루션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그 LG 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이 어려운 이유가 북미에 엄청난 캐파를 갖다가 지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캐짐 때문에 북미 지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 지금 북미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GM하고 그 맺은 1공장, 오하이 1공장이죠. 얼티엄 셀스 1공장이 그 임시 해고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직원들을 갖다가 한 850명 정도를 임시 해고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동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GM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배터리 재고를 거기다 소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신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탑재될 그 어떤 배터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1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과제를 갖다가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ESS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풀가동을 해도 사실 그 수요를 다 못 맞추는데 LG 솔루션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후공정이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LG 솔루션은 셀을 만들어서 후공정 업체들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후공정 업체들은 그걸 갖다가 그 가령 뭐 모듈러하고 패킹하고 컨테이너 씌우고 PCS 전력 변환 장치 달고 그다음에 BMS 설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숙련 인력들이 거기 가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비자 정책 때문에 네. 그게 한번 상반기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력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인력들이 세팅도 느리지 숙련도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LG 솔루션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숙련도도 조금씩 올라올 거라서 네. 하반기에는 적체 현상이 조금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LG 솔루션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소를 해야지만 지금 그렇게 밀려드는 주문을 갖다가 더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실적 분석해 주셨고 향후 주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봐주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막 박수를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좋았나요? 뭐 대부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 축소 내지는 많아야 한 2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서프라이즈. 그렇죠. 2038억 원 네. 흑자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현재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 5.4%를 기록했으니까 이 영업이익률도 배터리 셀사 우리나라 3사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게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질을 살펴보면은 배터리 부분이 한 1,593억 원 흑자를 냈어요. 그다음에 전자 재료 부분이 445억 원 흑자를 냈으니까 본업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 가운데 가장 질 좋은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 회복의 어떤 주요 동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럽 EV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뒤에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그 몰림급 이하차들이 유럽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대중용 차량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뭐 폭스바겐의 아이디라든지 폴로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의 SDI 배터리들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금 유럽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오닉 3 출시되잖아요. 현대 기아차. 기아 EV2도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삼성의 SDI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텔란티스하고 만드는 그 북미에서 그 공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스타플러스 에너지라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들이 그 유럽으로 이제 그 스텔란티스가 수출을 하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생산을 해내니까 AMPC를 수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령 규모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UPS BBU 이쪽에서 엄청난 어떤 성장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어떤 ESS 시장의 어떤 공략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특히 UPS BBU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의 SDI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수익성도 굉장히 양호하죠. 일반적인 18650 배터리에 비해서 한 70% 정도 높게 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UPS BBU 매출이 YOY 7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EV는 유럽 향이 그다음에 그 UPS BBU가를 비롯한 ESS가 삼성 SDI의 어떤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3사 중에서 질 좋다라는 네, 게 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네. 같고 역시 뭐니 해도 성장 동력은 ESS겠죠? UPS BBU ESS라고 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수주 받아놓은 기수주 물량만 하더라도 29년까지 거의 풀캐파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네, 근데 하반기 또 수주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캐파를 넘어서기 때문에 28년도에는 캐파를 갖다가 늘려야 될 거라고 지금 삼성 SDI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삼성 SDI가 좀처럼 캐파를 갖다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뭐 한 28년도에는 이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ESS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높은가 이걸 갖다가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LFP 양극재라는 주요 부품도 논 PFE 이 공급망을 갖다 구축을 갖다가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EV는 여전히 아직도 약간 회복이 좀 덜 됐지만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유럽 중저가 볼륨 모델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폭스바겐 그룹의 그 아이디라든지 폴로, 그다음에 쿠프라의 라발, 스코다의 소형 전기차 모델 등의 삼성의 SDI의 그 각형 그 배터리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약간 있어요. 터미널이 좀 이 양옆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옆에 있으면 위에 있는 것보다 뭐가 유리하냐면은 위아래로 냉각 장치를 다 달 수 있잖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각에 유리하고 에너지 밀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폭스바겐 쪽이 특히 그런 움직임이 강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새로운 어떤 그 폼팩터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이드 터미널을 갖고 있는 삼성 SDI의 어떤 각형 배터리가 자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폼팩터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볼륨급 모델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삼성의 SDI의 어떤 유럽의 어떤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프리미엄 뭐 3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다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아이오닉 3, 그다음에 EV2에 사실은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현대 기아차에는 보통 SK온 배터리들이 많이 탑재가 됐는데 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지금 그 헝가리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SDI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온 약간 실적 미스 날까 싶었는데 오히려 정말 예, 네. 깜짝 실적을 냈어요. 네. 예.
이 일회성 고객 보상금이 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000개를 갖다가 쓰기로 했는데 100개밖에 못 썼으면은 그 나머지 900개의 부분에서의 어떤 보상금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그 영업이익의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드하고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했었으면 그 공장 운영비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겠죠. 가동률은 낮은데. 그 부분이 상쇄가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어떤 뭐라고 차입을 해가지고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였으니까 이자 비용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비용 절감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어떤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AMP 수수료액이 많이 늘어났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SK가 그 조지아에 그 현대기아 그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바로 옆에 그 SK 그가 전용으로 그러니까 현대기아 쪽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지아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잘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가동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아이오닉 9, 그 다음에 기아차의 뭐 EV6라든지 EV9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온의 그 조지아 공장이 거의 풀캐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의 AMPC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SK온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3사가 흑자 전환 이뤘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겠죠, 더? 그렇게 네.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통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그 규모도 생각보다 좀 크게 이렇게 2분기에 났다는 건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 EV용 배터리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셀스가 이제 1공장이 오하이오 1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가동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볼륨급 이하 자동차의 사이드 터미널 방식의 각형 통합형 셀이 이제 공급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 조지아 공장의 풀캐파가 돌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EV 배터리 부분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반기가 그래도 상반기보다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고요. 이제 그 핵심은 역시 ESS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북미 ESS 확대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한테는 굉장히 효자노릇을 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전력망용뿐만 아니라 그 AI 그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가령 뭐 UPS 그 BBU, 그다음에 ESS 부분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수혜는 K 배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각사별로 이걸 갖다 좀 나눠보면 LG 엔솔은 단순히 셀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자회사의 머텍을 통해서 시스템 통합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훨씬 단가가 높아요. 그 DTE 에너지랑 2.4조 계약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5월 달에 오라클 향으로. 그게 킬로와트당 한 266달러 정도 됐으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마진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역시 UPS, BBU 시장의 최고 강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거든요. 21709. 이거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비싸게 그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쪽 부분의 강자고요. SK온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 근데 미국 시장만 있냐?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그 중앙계약 시장 이제 3차 중앙계약 시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죠. 입사를 하는데 이게 2038년까지 40조 원 규모입니다. 그냥 매년 2.7조 원 규모란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떠냐? 배전망 ESS 따로 지금 입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젖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에 ESS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UPS, BBU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쇼티지 상황일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인 전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LG 엔솔은 오창에다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울산, 그다음에 그 SKU는 서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지 공장의 가동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ESS 수요가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의 쇼티지 상황일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ESS 부분이 배터리 셀사의 어떤 실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ESS구나. 네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 실적 분석 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레버리지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 드릴 거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레버리지 이슈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AI 투자 열풍 뭐 이슈 때문에 뭐 빅테크가 좀 꺾이고 있는 흐름도 우리가 봤고 어쨌든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네. 큰데요. 어떻게 보고 네. 계셨습니까? 네. 요즘 같은 증시를 살면서 보는구나.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상한가까지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한 18% 정도 올랐잖아요. 아, 이런 증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숫자로 일단 보면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 22% 급락했거든요.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27% 급락한 적이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역대 3위 하락폭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막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37% 정도 하락으로 한 달을 마무리할 뻔했는데 네. 아마 이랬으면 역대급 이제 1위 기록을 썼을 거예요. 네, 7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이 뭐 하루 평균 뭐 100조 원씩 날아갔거나 막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총 4위가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시총 전체가 하루 만에 증발한 뭐 이런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급심하니까 뭐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효과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간 15번 발동이 됐고요. 증시가 너무 폭락해서 이제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4번이 발동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역대 발동 횟수가 누적으로 보면 15번인데 이 중에 이제 4번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라서 정말 이 변동성이 컸던 이제 증시였고 특히나 이제 지난달 28일, 29일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보통 우리가 하루 급락하면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반등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이제 이런 변동성을 보인 거는 이제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의 시작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많이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2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하면 이제 2배를 레버리지를 쓴 거인 건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할 때보다 수익이 난다면 이제 2배, 그러니까 뭐 2배를 빌렸다면 이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그리고 우리가 뭐 CFD라는 이제 상품도 있고요. 뭐 레버리지 ETF 같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 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정하는 이 ETF에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뭐 2배로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ETF가 현물을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매수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ETF가 오른 만큼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또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승률이 증폭이 되는 뭐 이런 이제 그 증폭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매도 규모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급락장에서 기계적 매도 물량이 이제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게 또 연동된 지수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추가로 매도로 이어지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주가 아닌 그걸로 인한 파생된 상품들이 이 본주 주식을 흔드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심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레버리지 ETF로 그 외국인들이 초단타를 해서 네. 또 이게 더 변동성이 맞아요. 커진 그런 요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네. 사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이제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 매매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초단타나 알고리즘 매매가 레버리지 ETF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한 달 놓고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 중에 외국인 비중이 한 39%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한 25%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도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7월 20일인가에는 외국인 비중이 한 49%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거의 대부분 이제 고빈도 매매, 그러니까 뭐 우리가 HFT라고 부르는데 고빈도 매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많이 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미리 이제 거래 규칙을 짜두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HFT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인 건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HFT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컴퓨터가 거의 막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내는 이제 거래를 네, 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보면 주가 호가창을 보면 매수와 매도의 호가가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호가가 5원 내려면 빠르게 사서 5원이 오르면 빠르게 팔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는 뭐 데이터 센터에 뭐 전용 케이블선을 이용하고 그래서 속도를 엄청 높여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를 산 뒤에 몇 초도 안 돼서 이제 주당 몇 원 먹고 파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수십만 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키우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사실 ETF라는 거는 ETF의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은 종목과 ETF 간의 가격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괴리율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 괴리율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차익을 얻는 식으로 이런 거래가 늘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후 한 달간은 롱과 숏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레버리지 ETF를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굉장히 노출이 된 거죠. 이거 오를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한 그 포지션에 노출이 된 건데 이쪽은 노출이 됐고 이 노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걸로 활용해서 수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숏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번 7월 한 달간의 거래를 보면서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한 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시기가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좀 남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네. 논란도 계속 일고 있는데 네. 사실 2주 전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예, 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거는 사실 환율 문제가 좀 커졌어요. 너무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가서 투자를 할 때 뭐 세배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2배, 3배로 이제 수익을 추종하는 ETF들 많이 사고 이러니까 이런 자금들을 국내로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국내에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원래는 이제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좀 당겨서 5월달에 이제 상품을 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많이 없었더라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이 이 정도의 그 영향력을 줬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삼전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비중을 따져보면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분산 효과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두 종목에 대해서 하필 이 두 종목이 급등하는 시기에 쏠림 현상이 심한 시기에 이제 이 레버리지 ETF가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의 주가가 더 급등락하게 되고 전체 코스피 지수도 워낙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더 출렁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홍콩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했었는데 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좀 검토하고 있긴 한데 홍콩의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좀 간과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규제에 나섰고 한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근데 시행이 되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열개 좀 가라앉히고자 하는 규제안을 좀 내놨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개인 투자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을 예탁을 했어야 됐는데 이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예탁금의 70%까지는 원래는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대형 증권으로도 이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제 매수할 수가 있게 됐고, 뭐 8월 19일부터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의 괴리율 허용 기준이 원래는 이제 3%였는데 이거를 좀 2%, 그러니까 본주하고 ETF의 가격의 차이를 2% 내로 줄여라.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이제 방향이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제 뭐 좀 늦게 시행이 되긴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좌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비중을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이제 총량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배율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2배에서 1.5배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긴 합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그러니까 망하면 이걸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뭐랄까요? 이 포트폴리오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월가를 흔들었던, 지난주 주말쯤에 이제 주 후반쯤 발생했던 건데, 레오폴드 아센브레너가 설립한 AI 전문 헤지펀드죠.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 펀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어셈브레너라는 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네. 오픈 AI 연구원이었고 원래 이제 금융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4년에 AI 스케일링에 관련해서 이제 에세이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에세이 제목이 Situational Awareness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상황 인식 정도로 이제 뭐 바꿀 수는 있을 텐데, 이 이름을 따서 펀드를 설립했고, 워낙에 오픈 AI 연구원이었으니까 AI에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오를 거라는 거는 이제 예견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비중만 늘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한 400%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AI 인프라 이런 관련 종목에 이제 최대 4배 레버리지로 매수 베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자기 자본만 갖고 사면 수익이 뭐 예를 들어 10%일 게 4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면 40%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어도비 같은, 그러니까 한때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 우리가 사스라고 SAS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한테는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막 그 월가 금융위기에서는 뭔가 떠오르는 스타였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듯 했던 펀드가 7월 들어서는 뭐 AI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숏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자기 자본만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샀으면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같이 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넣어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손실률이 한 600%가 넘는 걸로 이제 네.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6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를 헤지펀드인 시타델에 이제 일괄 매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손실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67% 정도? 이제 손실이 100%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타델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고요. 이 강제 매각 때문에 이제 7월 한 달 동안 글로벌 반도체주가 더 떨어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레버리지 본질을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장에서
상장에서는 수익을 증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았어라는 투자 논리가 맞더라도 마진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강제매도 물량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7월 말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향후에 AI 주도주에 관련된 수급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좀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몇 번 있었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금융사를 쭉 보면 네네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19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사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헤지 펀드였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격 차이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그 전제하에 차익 거래를 이제 했던 곳인데, 국채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했었는데, 이 국채는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0.2% 뭐 포인트, 0.3% 포인트 수익을 올리는데, 이거를 뭐 20배, 30배 레버리를 쓰면 수익률의 자체 그 규모가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움직였고, 손실이 순식간에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바람에 펀드는 강제 청산이 되고,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제 번졌고요. 2000년에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사실 실적 안 나오는 뭐 IT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실체가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거든요. 이때도 이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파산하고, 이런 와중에 신용거래를 했던 분들은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니까 증권사 마진콜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주식 강제 매도하게 되고, 그게 또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폭락하는 사태였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내줬고, 그 담보가치, 그러니까 그 주식담보대출을 또 주택저당권을 묶어서 유동화를 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유동화해서 거기서 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한 채의 집이 수십 번 이제 증권으로 포장이 됐던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 MBS 가치 하락하고 은행 손실로 이어지고, 담보로 잡은 주택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는 이런 이제 그 대출 많이 내줬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게 되고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고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 2021년 아키고스 사태도 사실은 결국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뭐 2024년에 일본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됐던 것도 사실은 엔화가 금리가 쌌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를 투자를 했던 건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엔키리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 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모두 레버리지가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거고, 이게 사실 시대마다 레버리지의 형태는 달랐지만 작은 충격이 마진콜, 뭐 혹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변동성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죠. 네. 이게 특히나 빅테크들이 비투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요새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부채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기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수명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오프 밸런스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무제표에는 당장 반영이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이 AI 투자 때문에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AI 투자가 과도한 비추로 이어지면 이게 또 리스크로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안도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AI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빌린 부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올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가 문제지 AI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 여전히 좋고,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이제 다 봤지만 이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건 맞잖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데다가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게 문제인 건데, 뭐 결국 뭐 한국의 레버리지 ETF든 아니면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권이든 지금 빅테크 AI 투자용 부채는 모든 이제 핵심은 하나, 빚으로 키운 수익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만큼 빠르게 손실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앞으로 투자할 때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살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시장인가를 함께 보고 그거를 항상 유념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버리지 잔혹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스크를 뜯어보겠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강정수 블루다 AI 연구센터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네. 여러 가지 나눌 이야기 상당한데 일단 스페이스X부터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머스크가 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그 로켓 잔해가 달과 충돌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뭐 사실상 뭐 괜찮은 뭐 실적을 냈는데 자본 지출이 엄청나서 이런 우려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스페이스X는 뭐 사실 뭐 달 표면에 뭐 떨어졌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저는 네. 소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크게는 지금 스페이스X는 쉽게 표현하면은 거칠게 표현하면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목발을 입고 등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네요. 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풀리게 될 9억 달러 정도의 주식의 매도 물량들이 네. 나오겠다는 흔히 말하는 락업이라고 하는 이 락업이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된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50억 달러까지 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에서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네. 없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급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수요가 그것을 받쳐주지 않을 경우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구조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구조성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실적은 대단히 매우 좋았어요. 뭐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내일부터 풀리기 시작할 그 공급량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제 표현했던 목발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산으로 오른다는 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내일부터 진행될 공급량, 그 주식 공급량들의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량 출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한 그런 사실도 네. 있네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상을 당해서 목발을 짚고 있는데 등산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굉장히 좀 짠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만큼 또 그 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보일 텐데 그래도 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 네. 단에서 그 통신 위성 네. 그쪽이 사업 매출 굉장히 높죠. 지금 예. 사실상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예. 있는 돈을 현금 따발을 벌어다 주는 것은 스타링크 통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1,4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객단가 흔히 말하는 1인당 지불하는 것이 32달러에서 26달러로 떨어져서 뭔가 수익률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링크의 가격은 미국에서의 개인들이 하는 가격하고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다른데요. 지금 미국도 성장하고 있지만 이 남미에서 성장률이 대단히 가파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의 밀림에다가 예.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네. 위성으로 오면서 그 비용을 절감시켜주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무선 인터넷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똑같은 요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좀 저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가파르게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스타링크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정부 단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 각종의 선박회사들 그리고 각종의 이제 농기계들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의 어떠한 다양한 시설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물론 한국에서야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터넷 연결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연결되어 있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아직 유럽에서나 남미에서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잠재 시장,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잠재 시장의 여력들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통신산업 그래도 미국 말고도 어떤 지역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도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또 하나 들어요. 이번에 8월 말에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여러분 아시는 그 14차 성공을 했었죠. 15차 발사 같은 경우 8월 말에 있을 경우에는 14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동되는 V3 버전 즉 다음 버전의 스타링크가 올라갔었는데 다만 궤도에 못 올리고 몇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불타 없어졌던 거고 네. 이번에는 목표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첫 번째 V3 스타링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냐면 스타링크의 V3는 이제는 거기에서 음성 통화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선 네. 인터넷만 가능했다가 네. 음성 통화 가능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서야 뭐 국가가 이제 용인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스타링크가 사업자로서 등장하지 않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만 집중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전화에까지도 그러니까 통화에까지도 확장된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른 국면으로 스타링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캐시카우를 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 스타쉽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성공이 지연될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의 버전 2는 더 이상 올리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궤도에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새 버전을 돌려야 되는 상태인데 새 버전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전통적인 팔콘 9이 아니라 스타쉽만이 가능한 거고 스타쉽이 완전하게 상업 운영이 되기 전부터도 궤도에 오르는 실험들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스타쉽의 실험들이 계속 만약에 혹시 실패로 가게 된다면 지금 다시 성공의 국면으로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스타링크 계획도 좀 삐끗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사업적으로 신사업도 어느 정도 뭐 증명해 놓는 부분이 없지 않고 실적 데이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캐펙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거는 생각하는지. 지금 스페이스X만 예.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민감한 것이 아니죠. 메타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고 그 실적이 좋았던 우등생이었던 구글, 알파벳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던 네. 이유도 캐펙스 투자도 투자 자체를 지금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리턴, 여기에 대한 수익이 또 생기는 것도 의심하지는 않아요. 수익도 생기긴 생기는데 그 수익의 속도, 얼마나 빨리 수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자금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락했던 것이 이번에 구글의 모습이었던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스페이스X도 좀 비슷하다 보니 투자하는 건 괜찮고 투자했던 거 지금 여러분 데이터 센터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지금 스페이스X에서 많은 돈을 벌여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솔픽하고는 연간 150억 달러의 계약을 했고 구글하고는 연간 110억 달러의 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투자 대비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쉽에도 투자하고 그렇죠, 있고 스타링크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쯤에 캐시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투자 시장 전반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스페이스도 마침 거기에서 일종의 부분 낙제점을 받다 보니 네.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어쨌든 스페이스X가 최근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네. 있었고 지금 머스크 계열사가 다 급락을 며칠 못하면서 투자 순위가 안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테슬라는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공매도가 테슬라를 제쳤다라는 이슈가 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합병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머스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뭐랄까 그 스페이스X 인프라에 그 엔비디아 칩을 왕창 갖다 쓰겠다. 네네네. 이러면서 테슬라의 AI 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네네네네. 이런 또 의심도 생기고 네. 뭐 전반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 네. 어제 실적 발표할 때 그 전에 엔비디아하고의 베라루빈 칩에 대해서 최고의 칩이라고 칭찬하고 네. 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가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은 공매도 부분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공매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미 주가가 빠질 때로 $300 이하까지 한번 빠졌다가 왔기 때문에 공매도의 부분들이 확장되지 않고 공매도의 어떤 X가 실현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매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합병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합병, 저는 지금 실질적인 합병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네. 들면은 스페이스X에서 데이터 센터를 질 때 메가팩을 쓴다든지 에너지를 갖다가 테슬라 걸 갖다 쓴다든지 뭐 사이버 트럭을 쓴다든지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 뭐 이런 연결들 또는 이제 모델 Y라든지 이제 사이버 캡이죠. 사이버 캡은 생산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타링크의 안테나를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서 실질적인 어떠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테슬라로 가지고 있는 거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스페이스로 흘러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떠한 협업들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해프닝, 즉 테슬라가 중국 테슬라를 갖다가 매각하는 뭐 여러 가지 스플리팅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바로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여기 바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즉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합병했을 때 스페이스X에는 스타쉴드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CIA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하는 이 사업체들은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안보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 부분이 걸릴 수가 합병할 때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공화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메가 컴퍼니 두 개가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법적 논리들이 있어야 되죠. 큰 기업을 쪼개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대표적으로 벨이 그렇게 쪼개졌었던 거고 여러 두 번의 큰 쪼개는 것도 이거 누가 있었냐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공화당이 한 거예요. 공화당이 독점 사업자를 싫어합니다.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공화당까지도 동의하는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거품 물 거고 이 거대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시장 점유율을 일정 정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유럽연합도 찬성과 반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스타쉽도 쓰고 있고 스타링크도 쓰고 스타쉽이 아니라 팔콘 9의 저 위성도 쓰고 있고 스타링크도 유럽도 쓰고 있고 테슬라도 판매하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한 합병에 대한 목소리도 유럽연합이 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한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매우 미지수가 많은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합병 자체가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테슬라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보셨던 것처럼 테라팹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테라팹을 하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정인데 베라 루빈을 쓰냐. 저는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봅니다. 테라팹은 2030년까지는 R&D를 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여러분 한 번도 제조를 못했던 기업이 지금 뭐 공장 짓는다고 해서 공장 버튼 눌린다고 해서 반도체 생산할 수 있으면 다 할게요. 다 못해요. 지금 우선은 뭐 ASML도 테슬라를 위해서 노광 장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노광 장비라는 것이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EUV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DUV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난리 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 DUV가 테슬라에게 들어가서 테슬라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빨리 설계해서 실증해보고 다시 설계해보고 고쳐보고 실증해본 이러한 이 트라이얼 에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연구 단계가 2, 3년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해서 제조가 시작되는 것은 빨라야 2030년이라는 거죠. 그럼 2030년까지 뭐 하겠어요? 지금 베라 루빈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베라 루빈의 첫 고객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가. 그래서 첫 고객이 되겠다는 걸 발표한 거고 젠슨하고로 볼 때는 원더풀한 거죠. 첫 고객이 되고 대단히 컬러서스라고 하는 대단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도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기업인 스페이스X가 베라 루빈을 써줘서 베라 루빈의 가치와 퍼포먼스를 입증해 주겠다는 부분에서 젠슨왕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공급을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테라팹은 또 어떻게 되는 다 테라팹은 조금은 근미래라고 할 수가 있고 베라 루빈은 현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라 루빈을 스페이스X가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다 임대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말씀을 잘해주시면 중국 얘기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반도체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막 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거대 그 경제 규모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단 CXMT 상장과 말씀하신 대로 DUA에 대한 장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D램 생산량이 좀 폭발하면서 우리 공급 과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흔들거리는
계속 여파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판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XMT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억 달러를 지금 기업 공개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 80억 달러를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설비 짓겠죠. 공장 설비를 지을 거고 CXM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 범용 디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메모리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램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절대 CXMT가 이번에 HBM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만들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R&D 투자를 할 것이고 HBM4가 아니라 HBM5라든지 6라든지 새롭게 계속해서 또 앞으로 달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차를 더 벌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범용 디램이라든지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든지 PC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도 누리고 있는 고마진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밑에 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범용 디램과 이 SSD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메모리 분야는 이제는 고마진율을 구가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를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건데요. 근데 이런 위협도 없이 경영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해서 네. 저만 이 시장을 영원히 100년, 200년, 300년 먹는 기업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적절하게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중 감정하고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쫓아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짜장면이 12,000원 하던 걸 갖다가 4만 원, 5만 원 팔고 있는데 옆집에 만두집도 짜장면 파는 거는 네,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는.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입니다. 이것이 경쟁이 심화될 수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통 범용 디램에서 중국이 쫓아오는 것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길이라고 고정값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데. 그렇죠.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네. 것이지 뒤에 있는 상품들 이것에서 우리가 중국이 이걸 가져가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국이 공포스러워서 네.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추격자는 맞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 뺏기는 거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일단 밀어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스마트폰 다 써야 되면 거기다가 기변할 때마다 거기다 다 디램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중국 쪽인 그 디램 판매하는 게 제약이 걸려 있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또 중국에 팔 디램 있으면 지금 데이터 센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팔 디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마저도 아이폰 가격을 200달러씩 여러분 네. 200달러씩 올리겠다는 건데 애플 바들이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200달러 올라도 사겠지만 중국은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애플이 붕괴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CXMT 거라도 쓰겠다라는 거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그 결정이 여러분 애플의 주가가 무너지면요 미국의 연금 제도가 무너집니다. 교사 연금,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싹 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여러분 애플 주식이에요. 거기 애플 주가가 무너진다는 건요 미국의 주요 주주. 특히 미국처럼 공적 기금이 즉 연금이 없는 사회에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대형 연기금들이 애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애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XMT가 성장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매번 대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박사님이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네. 상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이 AI 시대 우리가 돌파구를 잘 찾을 수 있게 도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